서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달 연속으로 집계 이래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른바 영끌해서 집을 샀다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먼저 서울의 주담대 연체율이 얼마나 올랐나요? 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서울 주담대 연체율은 0.35%였습니다. 전체 주담대 중에서 원리금 상환이 한 달 이상 연체된 대출의 비율을 뜻하는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 주담대 연체율은 2021년 12월에 0.09%에 그쳤는데 이후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서 지난해 2월에는 0.33%에 달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연체율이 올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해 12월 0.31%에서 지난 1월 0.34%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쓴 데 이어 2월에도 추가 상승을 해서 0.35%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국내 은행의 주담대 대부분이 서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내 은행 전체 주담대 중에서 서울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3분의 1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주택거래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고 집값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체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최근 대출 연체율 상승은 영끌을 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의 현재 형편을 방증하는 지표로 풀이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57.9로 전분기인 150.9보다 크게 뛰었는데 서울 차주들이 소득의 40.6%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4월까지 서울의 임의 경매 신청 건수는 9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스타벅스가 영업시간을 늘리고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커피 브랜드 최고의 인지도에 실적도 성장세인데 연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스타벅스가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죠? 네, 스타벅스는 우선 매장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시간 늘린 10시로 확대합니다. 순차적으로 전국 매장에 80%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큰 폭의 할인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후 5시 이후 디카페인 커피 등에 대해 최대 50%를 할인하는가 하면 같은 날 한 번 더 구매하면 60%를 할인해 스타커피 한 잔을 1,800원에 마실 수 있는 원모어 커피 혜택을 모든 고객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워드 제도도 14년 만에 개편해 그린 등급도 별을 모으면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적이 부진하거나 혹은 인지도가 떨어지면 모객을 위해서 혜택을 늘리는데 스타벅스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 컴퍼니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7,619억 원으로 3.7%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351억 원으로 7.3% 늘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낮은 영업이익률이 축제인데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4.6%로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와 비교해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하락세가 더 뚜렷한데 2021년 10%에서 지난해 6.1%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속에 저가 커피 업계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업계 3위까지 올라온 메가커피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54%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22%에 달했고 컴포즈 커피도 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이 34%를 넘어섰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전국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이번 달에 전국 대부분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입주 기대감도 가장 높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얼마나 올랐나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란 주택사업자가 초분양자들이 잔금을 정상적으로 치르고 입주할 수 있는지 예상하는 지표인데요. 또 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할 때 세입자를 못 구하는 등의 원인으로 미입주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입주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많고 100 미만이면 비관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인데요.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일부 4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세종이 123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이어 서울이 110.2를 기록하며 7개월 만에 지수 110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전망이 개선됐다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주택산업연구원은 대출 금리 하락과 수도권 중심 지역, 세종과 울산 등 지방 대도시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입주 수요가 집중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어 오는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디셀 3단계 시행 전 규제 회피성 수요가 맞물리는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지난 3월 78.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가격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 인식이 작용해 수치도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대선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3인이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일제히 대구와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민생과 지역 균형을 내세우면서 전통적인 보수 지지 기반인 TK에서 선거 초반의 흐름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불과 며칠 전에도 영남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경주와 경남 창녕 등을 방문했던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경북 구미와 포항, 대구, 울산을 찾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험지격인 영남 지역을 집중 공략해 통합을 강조하려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선대위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 챙기기에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데요. 보수 책사인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입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위원회 출범회의에 참석했고요.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을 논의할 국토공간혁신위와 불공정, 갑질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도 출범합니다. 또 범보수권 후보들도 일제히 영남으로 내려갔죠. 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구, 울산, 부산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텃밭 다지기에 나섭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이전 현장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어 1호 공약이 민생경제 활성화인 만큼 자갈치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접적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단일화의 선을 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대구에서 의료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논의하는데요. 이후 칠성시장으로 이동해 상인들과 소통하며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기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SK 계열의 반도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2026년으로 다가온 기업 공개 시점을 대비해서 반도체 종합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어제 SK 이사회에서 해당 방안이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SK 이사회는 반도체, 배터리 소재 회사인 SK 머티리얼즈 산하 4개 기업을 SK 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K 머티리얼즈 산하의 반도체 소재 회사 4곳으로 SK 트리캠, 레조납, 머티리얼즈 JNG, 머티리얼즈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들을 SK 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가져오는 겁니다. SK는 기본 100%를 보유 중인 머티리얼즈 퍼포먼스에 대해 에코플랜트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하고 나머지 자회사는 보유 지분을 SK 에코플랜트에 현물 출자합니다. 자회사 편입은 올해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4곳 기업의 지난해 합산 매출액은 약 3,5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앞서 먼저 인수한 반도체 회사 SN코어와 SK 에어플래스에 더해 반도체 밸류체인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4년 전엔 친환경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SK 에코플랜트는 2026년까지 상장을 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자체의 체급을 키우고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SK에서 건설업을 담당하는 에코플랜트는 2021년 친환경 기업 전환을 외치며 사명을 SK건설에서 SK에코플랜트로 변경했는데요. 지난 2022년에 프리-IPO 초단을 유치하면서 2026년 상장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상장 시한이 앞으로 약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상장 불발 시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고 갚지 못하면 투자자에 고액 배당해야 하는 만큼 기업 몸집 키우기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 구조를 재편 중입니다. 또 최근 환경 폐기물 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하자 고수처리 폐기물 기업인 리뉴어스의 지분 75%와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인 리뉴원 지분 100%의 매각도 추진 중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한편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최대 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의 지분 격차를 1%포인트대로 좁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선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호반그룹이 한진칼의 지분을 더 확보했다고요? 네, 호반 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진칼 주식 37만 4,519주, 총 294억 원을 장내 매수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은 18.46%까지 높아져 20.12%를 보유한 최대 주주 조원태 회장 측과 지분율 격차가 1.66%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다만 호반그룹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분율 격차가 줄면서 경영권 분쟁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호반그룹은 지난 2022년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던 사모펀드 KCGI로부터 지분 전량을 인수하며 2대 주주가 됐습니다. 호반건설은 지난 3월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사 보수 한도를 9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 투표를 던지며 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호반건설이 앞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기업인 금호산업 인수를 타진했다는 점에서 향후 항공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10.58%의 매각 여부에 따라 조 회장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3대 주주인 미국 델타항공이 조 회장의 오군으로 분류돼 방어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1년 넘게 이어졌던 한미약품의 집안 싸움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엔 동성제약과 콜마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먼저 동성제약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네, 삼촌인 이양구 회장이 조카 나원균 대표에게서 경영권을 되찾겠다고 나서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이번 분쟁은 지난달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브랜드 리팩터링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 대표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교체하겠다는 이 회장에게 나 대표는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임시 주총 소집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회장이 낸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이사의 위법 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 콜마에서도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동환 창업주의 장남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과 차녀 윤여원 콜마 B&H 대표가 핵심 계열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콜마 B&H 최대 주주는 콜마 홀딩스고 윤 부회장은 콜마 홀딩스 지분을 31.8%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앞서 지주사인 콜마 홀딩스는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콜마 B&H 이사회에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임시 주총 소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콜마 B&H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콜마 B&H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인 상황에 대표이사 체제 및 이사회 변경 요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진이 주식회사 하나의 지분을 저가에 매각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이 지난해 11월 이사회의 결의 없이 회사가 보유한 주식 543만 6천여 주를 싼 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 대표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주식 거래 가격은 시가에 따라 결정됐다며 상법과 내부 규정을 준수해서 거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강행하려다 금융당국과 충돌했던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롯데손보 측은 올해 안에 재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결국 롯데손보가 콜옵션 관련 입장을 번복했네요. 네,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조기 상환 콜옵션 행사를 보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어제 오후 예탁결제원에 보냈습니다. 앞서 롯데손보는 900억 원 규모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예정일 하루 전인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의 제동의 콜옵션 행사를 미뤘다가 금감원이 지적한 지급 여력 비율 등 콜옵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강행 의지를 밝혔었는데요.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당국,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 상환을 추진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지적했고 예탁결제원도 금감원이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콜옵션 행사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롯데손보 측은 후순위채 콜옵션 관련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중도 상환을 검토했지만 금감원과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미루고 다시 시도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롯데손보는 하반기 자본 확충 이후 후순위채 콜옵션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결 요건인 자본 확충이나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발표하면서 투자자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도 지난 8일 롯데손보는 자본 확충이 우선이라며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롯데손보 입장에서는 자본 확충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콜옵션 행사 지연에 따른 시장 신뢰 균열이 자본 확충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한편 300만 명에 가까워진 외국인 체류 인구를 잡기 위해 금융권이 전담 조직까지 꾸리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침체된 내수 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인데요.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금융권에서도 외국인들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주요 은행들이 앞다퉈 전담 조직을 만들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손님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올해 1월 인력 10여 명을 배정해 외국인 사업국을 신설했는데요. 외국인 특화 송금 서비스를 비롯해 특화 점포 등 서비스 마련에 분주합니다. 비슷한 시기 우리은행도 외환사업부 산하던 외국인 마케팅팀을 개인 마케팅부 산하로 이동시켰습니다. 그간 외환 쪽에만 집중돼 있던 외국인 영업을 이제 카드 발급, 급여 이체 등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겁니다. 신한은행도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전담 마케팅 조직을 마련해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특화 점포 2곳도 마련합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기존 외국인 전담 조직 인력을 늘리고 계속해서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뜨거운 건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어서죠. 네, 200만 명이 채 안 되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3년 만에 265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노동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 정책으로 이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은행들은 통역 등 편의 서비스 확대는 물론 외국인 전용 대출이나 카드 등 금융 상품까지 출시하고 있는데요.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까지 전방위적인 외국인 잡기에 뛰어들면서 금융권의 새 격전지로 부상했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브라질의 고금리 기조에 삼바 채권으로 불리는 브라질 국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서면 매매 차익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브라질 국채, 이 삼바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다고요? 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어제까지 브라질 채권 순매수액은 2,31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매달 순매수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특히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채권 투자에 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BCB는 지난 7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19년 만에 최고치인 14.75%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만기 브라질 국채의 수익률은 현지 시간 13일 5시 기준 연 13.82%에 달해 높은 수익률을 담보합니다. 여기에 더해 브라질과 체결된 조세 조약으로 브라질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과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이 1억 원 투자하면 이자 수익으로만 연 1,400만 원 가까이 낼 수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도 기대감을 키운 거죠.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인상폭을 기존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줄이면서 앞으로 인하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향후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이 변수입니다. 브라질 통화인 헤알은 불안한 정치와 경제 상황으로 인해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2010년 1헤알당 674원에 달했던 헤알 원 환율이 2020년 209원까지 내려오면서 10년 만에 통화 가치가 69% 하락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브라질 채권은 원화를 달러를 다시 헤알화로 환전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시점에 따라 환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G 이민호입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후폭풍이 일었는데요. 시장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국은행이 재차 양적 완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에 대해 다시 언급을 했다고요? 네, 한국은행은 본원 통화가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통화 가치 하락, 외환 시장 변동성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국에 비해 국채 발행량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채권 시장 왜곡 가능성이 높고 자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양적 완화 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한국은행은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큰 폭의 경제 사회 구조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 통화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의 오해가 커지자 진화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선진국처럼 정책 금리가 제로화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또 도입이 바람직한지 등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정책 금리가 제로 금리에 도달한 상황을 가정한 언급이었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고민 중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며 오해가 확산됐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파장도 컸는데요.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 검토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논란이 계속됐고 또 시장에 끼친 영향도 컸습니다. 이에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재차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